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이근규 TV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1000명이 이제 돌파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귀한 분을 한 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역량이 뛰어난 정치인이고 또 선비 같은 그런 풍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잘 아실 거예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출신이시고 그 유명한 조선일보사 노조위원장 네, 정치부 기자 하시면서 한때 사고 좀 쳤죠. 근데 법조계를 출입 예, 하셨죠. 예, 사회부에서 사회부에서 중앙법조 출입. 중앙법조 출입 기자하면서 뭐 그러면 판사, 검사, 그렇죠. 예. 변호사, 법- 사건, 법무부, 법무부, 그리고 대한변협. 대한변협. 그 바운더리가 좀 넓습니다. 그러면 그 민변도 그때 같이 그럼요. 하셨나요? 물론 다 법조계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전 구치소도 많이 가보셨겠네요. 예, 뭐 취재하러, 취재하러 특별히 가보게 돼. 직접 구치소에 연루돼서 가신 건 없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김창수 우리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지내셨고 국회의원을 또 지내셨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자유선진당 당 사무총장을 지내셨던 정말 빵빵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담임만 하셨더라고요. 대덕구청장도 한 번만 하셨고 예. 국회의원도 한 번만 하셨고 예. 담임 정신이 투철합니다. 예. 정말 이런 정말 청백리 같은 삶을 살기도 하셨고 선비 같기도 하시고 한편 이렇게 철학과 신념이 분명하십니다. 임정신. 너무 과찬. 근데 요즘은 또 다산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예. 도시공감연구소 소장이시죠? 예.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이렇게 발굴하고 또 지역에 유능한 그런 인재들을 이제 모아서 미래의 어떤 그 일꾼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교육 사업도 아울러서 하는 곳입니다. 그럼 도시공감연구소 생긴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직접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몇 분 그 뜻이 맞는 분들하고 같이 2년 전에 2년 창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다산학당 말하자면 그 다산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오늘에 이어받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것은 또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민심서로 유명한 예, 정약용 선생님의 정치 사상, 시작 사상, 애민 사상, 실사구시 이런 정신. 요즘 우리 정부 또는 요즘 시대의 최대의 화두죠. 맞습니다. 애민 사상. 그러면 그 도시공감연구소는 그렇고 거기에서 또 차문화에 관련된 또 무슨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다산과도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만, 우리의 전통 차문화가 사실은 이 마시는 차죠? 그렇습니다. 한잔 드시죠. 이제 주로 이제 그 녹차를 위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다반사 이런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상한테 차례 지낸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차는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그 선조들의 어떤 그 괴를 같이 했던 그런 먹거리였는데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커피에 이렇게 밀려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차 문화라고 할까, 다도라고 할까, 이런 것을 다시 복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에 마시는 음료적 측면보다 그것을 통해서 생기는 소통, 그렇습니다. 공감,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방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초이선사가 우리 다도에 말하자면 창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선다이여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참선할 때 그 선자와 차는 일이여 하나와 같다. 이런 그러니까 깊은 어떤 도의 경지까지도 말할
수가 있죠. 이게 차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같이 또 이렇게 나누는 과정, 그렇죠. 또 뒷정리하는 과정이 다 이제 수양과 관련돼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특별한 9번 덕느냐 이게 덕는다고 그러죠. 예, 이게 예, 예, 차를 예, 이렇게 잎을 이렇게 예. 굽는 거. 네. 그런 그 일련의 과정. 음, 또 차를 이렇게 마실 때 예. 차의 향기를 마시고 또 그걸 이제 이 목에 이렇게 넘기고 그럴 예. 때 또 이 다 차 그릇을 이렇게 잡는 예. 뭐 이런 어떤 그 포즈 뭐 이런 네, 것도 네. 다 그가 이렇게 숨이 일관하게 이렇게 예, 나가 예. 뭐 그런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다도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보니까 뭐그 공자님 앞에서 뭐 흉을 입어도 되겠어요. 근데 제가 그 예. 말씀 끝에 이제 생각난 건데 저도 사실 오늘 이 생생 토크를 준비하면서 우리 김창수 의원님이 오시면 어떻게 뭐를 드릴까 하다가 제천에서 생산되는 황기로 아주 차를 잘 마실 수 있게 황기차가 개발돼 있어요. 네, 그 황기차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황기차. 예, 황기차죠. 그런데 이제 차만 준비한 게 아니라 찻잔도 우리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이 찻잔으로 하고 저는 이제 꿈문화 놀이터라고 제천에 있는 이제 또 조만한 문화공방 그 이름인데 거기서 만든 컵인데 오히려 뭐 이 컵보다도 그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요 꿈문화 놀이터의 그 대표자에게 이거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네, 저도 한 잔 마시면서. 그런데 제가 요새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국민주권 관련돼서 헌법을 이제 뭐 좀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20대 국회가 뭐 여러 가지 많은 평가가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잘 소화를 못 해낸 것으로 결과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듣고 싶어요. 그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가 어떻게 보면은 최대의 그 과제로 이렇게 삼았던 게 개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8년에 그 개헌 특위가 국회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국회의장께서도 공식적으로 개헌 추진 의지를 말씀하셨죠. 뭐 사실은 20대 국회 이전에도 역대 국회의장 또는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1987년도에 만들어진 그 헌법이 너무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최선이었겠지만 물론입니다. 이제 벌써 그게 20여 년이 흘러갔으니까 30년이 넘었군요. 맞습니다. 그 87년 헌법이 뭐 아시다시피 6월 민중항쟁을 거쳐서 이제 그거의 시대적인 그런 산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쟁취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벌써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뭐 시대의 어떤 상황도 많이 달라지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그 탄생한 대통령들을 거치면서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또 국민 기본권의 어떤 신장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지방 분권을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손질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20대 국회가 결국은 그것을 이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난 8일날 뭐 사실상 20대 5월 8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뭐 5월 30일까지가 임기니까요. 그 20대 국회 사실상 그 마지막 그 본회의가 될 텐데 거기에 이제 그 상정은 됐습니다만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고 그래서 개헌 정족수의 미달로 인해서 그냥 그 투표 불성립이라 하나요? 뭐 아주 그런 그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결과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뭐 의원들이 해서 한 118명이 출석은 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제적 3분의 2가 이제 개헌
그 정족수 아닙니까? 네네, 개헌안 예, 통과시킬 수 있는 예. 정족수가 의결 정족수죠. 통과 자체는 또 둘째 문제로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투표는 했어요. 투표했군요. 그 강창일 그 민주당 의원이 이제 제안 설명하고 예. 그 투표를 했지만 그 투표를 이제 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개헌을 하려면 이제 좀 전에 정족수. 말씀하신 예. 바와 같이 과반수 투표에 뭐 제적 3분의 2 이상이 예.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개헌의 의결 정족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분의 2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00명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293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예 투표함을 까질 않았어요. 예. 뭐 그래서, 예. 개봉해봐야 사실 실효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이제 헌법 개정안에 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개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예, 뭐 국민 바람제?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이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조금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지금 현행 헌법상 그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그 제적 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또 개정안이 발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안건으로는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3분의 2가 돼야 이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국회의원 148명의 동의를 얻어서 그 낸 개헌안은 국민이 직접 국민의 손으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근데 이러한 이 통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있었는데 유신 헌법 당시에 이 조항이 폐지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신 헌법 때 그때 폐지됐던 우리 국민 주권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조항을 이번에 복원시키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거를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업무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표결에 대해서 잘 됐으면 시대적인 큰 변혁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들이 이제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은요. 일단 그 요건을 저희들이 이제 100만 명 이상의 어떤 그 서명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100만 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그냥 또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아니고 국회에 또 이 표결을 거치게 3분의 2에 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요즘 입법 청원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물론 이제 국가 위임 사무니까 국회나 대통령이 하는 것도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헌법 정신에도 맞는 것 같은데요. 헌법 1조 2항인가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뭐 정말 우리 망고의 우리 공감대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국민 주권 또 주권 재민의 원칙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사실은 이번에 그 했던 거는 이제 26개 시민사회 단체가 그 지난 1월에 1월 14일 날 그 결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많은 그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동의를 해서 그래서 그 3월 6일인가요?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발의가 돼서 대통령이 공고를 했던 그런 상황. 뭐 그 합법적 절차는 다 거친 거예요. 다 거쳤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나라 살리기 제가 아까 메모를 했었는데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 대표시고 발의할 때는 사무총장이셨나요? 아닙니다. 그때도 공동대표였는데 이제 저는 뭐 제가 감투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말고 헌정회도 뭐 헌정회 헌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네네. 저는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요번에 이제 예. 민간 차원의 이런 무슨 뭐 발의이기도 하지만 예. 절차상으로 이제 헌정회에서 예. 그것을 이제 절차를 밟았고 거기에 부위원장을 맡으셔서 했고 예. 국회에는 정식으로 발의가 되고 그것이 이제 통과만 되면은 그 법적 절차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군요. 예. 근데 이제 뭐 20대 국회의 원 구성이나 사실 20대 국회가 이제 뭐 보통 얘기할 때 대통령 탄핵 이전에 그 시기에 만들어진 국회 원 구성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시대상에 맞는 원 구성은 요번에 이제 20대, 21대 요번에죠. 요번에 한번 제대로 해봤으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앞으로 또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또 재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개헌에 이제 이런 그 여망과 그런 의지가 있다면 특히 그 우리 국민들이 그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추동을 한다면 저는 뭐 21대 국회에서 그것도 뭐 한 1년 이내에 그 충분히 개헌이라는 역사적 과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건 뭐 우리가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죠. 예. 사실 아까 87년 헌법이 이제 민주화운동의 소산이었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제야 혹은 뭐 민주화를 운동을 하던 세력 그리고 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던 세력 모두가 다 약간씩 양보해 가면서 합의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군사 정권에서 군사 권위주의 정권, 뭐 독재란 말까지는 제가 넣지 않더라도 군사 권위주의 정권 체제에서 국민들의 아주 최소한도의 기본권마저도 다 제한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말씀처럼 직선제를 쟁취하고 또 국민 기본권을 좀 신장하는 그리고 또 민주적 절차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공감시켜 놓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말씀처럼 지금 뭐 디지털 혁명 시대 또 4차 산업 시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치 참여에 대한 의식 수준이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양하고 또 시민운동도 하고 있고 또 시대적인 또 우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벌써 지금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초특급 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좀 옛날 구시대적인 헌법 조항들이 많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내가 관련돼서 구성되어 있는 국가를 구성하는 헌법을 발의를 못한다라는 것은 뭐 발의하자고 하는 의지보다는 발의할 기회가 봉쇄되어 있는 게 국민주권 원칙에 어긋나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아이고 아주 뭐 저 전국을 찌르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이제 이경규 시장께서 아마도 이번 이제 개헌 이 대열에 자 앞장을 서서 이렇게 좀 하시면은 정말로 큰 그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이제 개헌이라는 그런 뭐 전문적인 그런 분야보다 저 개인적으로만 보면은 저는 우리가 주인인 세상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서 일생을 좀 뭐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내 힘과 역량이 부족해서 그 실현을 못했지만 예를 들면 아직도 뭐 창창하잖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종속적으로 혹은 국민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런 과거의 잘못된 국가 구조를 좀 바로잡자는 게 민주화운동의 하나의 근본적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국회의원은 굳이 얘기하면 국민이 세금 내서 뭐 먹여 살린다까지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주는 주체는 국민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농경사회 때로 보면 농사를 짓는데 머슴을 일 잘하는 사람을 골라다가 일 시키고 일 잘하는 머슴은 상머슴도 만들고 또 거기에다 또 세경도 주고 근데 더 잘하면은 가끔 또 이렇게 결혼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 본질은 뭐냐면 주인이 머슴에게 여러 가지 혜택도 주지만 결국은 그 일을 부려먹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옳다는 걸 아니라 지금 그때 농경사회 때니까 지금은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인데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뭐 대통령 이하 많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 부려먹는데 옛날 국회의원 하실 때 국회의원이 뭐 국회에 가서 정부의 장관을 상대로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뭐 호통을 칠 수 있지만 국민에게는
더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니, 김창수 의원이 존경받았던 저는 분인데 뭐 그건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아니, 섬김이 정치하셨죠. 뭐 아까 그 뭐 다산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다산의 아주 그 대표적인 저작이 목민심서 아닙니까? 그 목민심서 거기에도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다산에 또 다른 어떤 논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만 목민관을 위해 백성이 있느냐, 백성을 위해 목민관이 있느냐, 네. 이제 이런 또 질문도 다산이 던지면서 결국은 그 목민관은 위민유 그래서 그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위민유다. 그리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군주, 왕도 결국은 그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결코 그들의 어떤 특권을 뭐 누리고 뭐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라는 게 바로 그런 걸 그렇게 바로 잡는 것이 그게 정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전제 아래 이제 애민, 위민, 목민, 그다음에 뭐 안민, 이런 흉민, 그러니까 어려운 백성들 그 흉민 뭐 이런 사상들이 나온다고. 결국은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제 다산 학당을 운영하시니까 참 귀한 말씀하셨는데 다산 뭐 운영부상 제가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하시다니. 근데 그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또 이렇게 들어요.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그가 뭐 많은 발명도 하고 또 한글도 창제하고 우리 문화사, 문명사적인 그런 전환점을 만든 위대한 성분이기도 하지만 그 근간에 결국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다 펼쳐졌다라는 애민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학을 전공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국문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문학과 정치학이 다르지 않은 것이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좀 서로 각자의 방법이 있지만 근본적인 가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런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잊어먹으셨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훈민정음이 있었어요. 서문. 그게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할 때 반포한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길게 얘기하면 정치학과 나오셨는데 머리 아프실까봐 그런데 전공만 했을 뿐이지. 근데 거기에 보면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근본적인 까닭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대단해요. 거기 보면은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때 있어도 제 뜻을 실현 펴지 못한 놈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어린 백성은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불쌍한 아까 참 말씀하신 참 연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근데 법조 출입하셨지만 소위 말하는 판검사나 수사관 옛날에 똑같겠죠. 그들은 예를 들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걸 많이 들어주지를 않고 글로 써내라고 하잖아요. 뭐 진술을 하라든지 확인서를 내라든지 이렇게 문서로 그건 뭐 당연히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그 한문을 배우지 못했던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억울함을 글로 막 써서 내기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많이 했겠죠. 그것이 비단 뭐 그런 뭐 형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그런 일이 문서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다 뜻을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간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민정음이라는 그 네 글자에 바로 그 뜻이 다 담겨져 있죠. 훈민,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고 일깨우는 바른 소리, 정음. 그러니까 바로 그 이제 그 네 글자를 그 풀이한 게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애민 정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제자들 길러내는 이제 학생들이 돼 있다 이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서 지금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워낙 우리 우리 의원님 이제 공동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아서 너무 길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안 잘릴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또 하나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제 정치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또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이잖아요. 뭐 코끼리 어리석게 얘기하면 이제 코끼리 다리 만지기 격인데 세상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종합적인 이런 다양성의 산물인데 특히 정치는 뭐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부 기자 혹은 사회부 기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직접 행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집행권자는 아니지만 뭐 물론 대도구청장은 집행자시네. 그런 걸 해보시고 나니까 이제 보고 분석하고 또는 정보를 가서 수집하고 그걸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시기도 하고 집행도 하셨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정치까지 하셨잖아요.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정치권을 막상 겪어보시니까. 글쎄요, 뭐 얼마 전에 그 누구죠? 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인터뷰가 어디 일간지에 이렇게 좀 나왔던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국회의장직을 떠나면 사실상 이제 뭐 정치 일선에서는 이제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소회를 뭐 밝혀라 뭐 이렇게 하는 대목에서 그 JP의 말을 인용해서 정치는 뭐 허업이다. 빌었죠. 허업이다라고 JP가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글자로 아주 압축시켜서 얘기했는데 뭐 자기도 JP가 그렇게 이야기한 뜻을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정치라는 거는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자 뭐 또 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참 신뢰하지 않고 또 뭐 비난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회적 동물 또 정치적 동물인 인간이 정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는 필요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 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연구소를 이렇게 하면서 도시공감연구소 이제 그 사실 그 장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지역적이고 어떤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이제 그 하나의 공동 운명체.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연결시켜주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이 구성원들에게 어떤 그 유대감과 행복감을 주는 것은 그 공감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 공감 뭐 좋은 것들 단어를 해서 이제 그래서 연구소란 이름을 지었거든요. 도시 공감 연구소. 아무튼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소를 꾸려 나가는데 이제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봐요. 뭐 앞으로 정치는 그러면 안 할 거냐? 뭐 또 다시 나중에 가서 뭐 B가 또 뭐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뭐 내가 뭐 정치를 뭐 떠났다 뭐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주제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외람되지만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논어에 보면은 이제 그 누구죠 섭공이 그 공자를 만나가지고 정치가 뭡니까 하고 공자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자가 답하기를 석공이 봤을 때는 거기 뭐 대단한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뭐 어려운 뭐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 이 공자가 이제 답하는 거는 정치는 그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예. 먼데 있는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게 정치다. 아. 예, 근자열 원자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건 무슨 뭐 나라를 치국을 어떻게 하고 뭐 경제 재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네. 그리고 그런 이제 그걸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모여들고 찾아오고 이게 바로 정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사실 나도 이제 지금 연구소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의미에서는 나도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그럼 저도 저 정치하고 있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대전에서 예, 예. 보시다시피 이제 제 서재가 있는 제천까지 예. 이렇게 드론 처리하고 아니, 오셨으니까. 예, 그러고 뭐 아니 사실은 제가 모셔야 되는 아주 귀한 분이신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좀 한참 제가 동생이지만 예. 의형제니까 예. 이게 뭐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근데 형만한 아우도 없지만 댕기는 동생이 귀여운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우리가 그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예. 그다음에 우리 김창수 전 위원님,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막내가 이제 이평수, 전에 그렇죠. 한국일보 기자, 예, 한국일보 기자였고, 예. 네, 그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중어 중문을 전공했고, 서울대학교 예, 중문과 그랬어요. 아주 중국어도 잘하시죠. 예. 이렇게 네 명이 동시에 이제 지구당 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에 새천년 민주당 시절이죠. 벌써 오래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의기투합이 되었고 서울에 이상수, 대전에 김창수, 충북에 이근규, 예. 또 저 서울 또 강남 쪽에 또 예. 이평수 이렇게 해서 예. 모여가지고 제천에서 단양에서 모여가지고 한번 다 모였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일화도 있어요. 예. 하여튼 뭐 제천은 뭐 우리 이제 시장을 역임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겠지만은 뭐 의병의 고장이고 또 뭐 제가 뭐 다산학당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또 꺼냅니다만 그 다산과 관련지어서 얘기한다면은 그 배론 성지 거기가 바로 이제 황사영 백서 사건 거기가 그 발생지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다산이 이제 그 황사영 그 백서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1차 포항 옆에 그 장기라는 데로 유배 갔다가 곤욕을 많이 치렀죠. 예, 1801년에 그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다시 그 한양으로 다시 압송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거의 주모자 아니냐 공범이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고문도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공범의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벗겨지면서 그래도 역시 그 천주쟁이다 천주학 뭐 이걸 해가지고 2차 유배를 이제 그 강진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라남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배론 성지가 있는 또 최양업 신부, 우리나라 2대 사제라고 하는 최양업 신부가 또 배론 거기. 그래서 제가 시장을 역임하셨지만 또 그런 뜻 있는 그런 고장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산학당 뭐 수료생이나 재학생들 한번 언제 이 코로나19 끝나서 이제 거리두기가 좀 종료가 되고 나면 배론 성지를 한번 이렇게 순례차 오시죠 뭐. 뭐 다산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요. 거기 이제 가서 직접 그날 일일 안내도 좀 제가 하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다산이 그 천주교 신자고 세례명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다 남겨져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창수 의원님이 아까 이제 말씀 기자이기도 했고 정치인도 있고 또 물론 뭐 구청장도 행정가이지만 정치인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참 또 감동적인 것은 원래 이제 글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아주 귀한 책을 여러 권 내셨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낸 책이 제목이 기억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예. 그 이제 클린킴이 본 네. 여기서 말하는 클린킴은 이제 청렴한 사람, 깨끗한 남자란 깨끗한 김, 클린킴이 본 클린킴이 본 뭐 깨끗한 세상인가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꼴찌를 부탁해. 꼴찌를 부탁해.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그 법관과 재판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죠. 그 사실 그게 더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클린킴이 본 세상은 일종의 뭐 에세이 혹은 이제 정치 활동하면서 선거 출마 약간 제가 이제 정치계 발을 내디디면서 처음 냈습 나를 소개도 하지만 또 책 팔아가지고 또 자금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책은 제가 얻었어요. 나중에 우리 의원님이 주셨는데 꼴찌를 부탁해는 제가 출판 기념회 가서 사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때 10권을인가 20권인가 좀 많이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제가 한 권씩 주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소장하고 있어요. 꼴찌를 부탁해. 고맙습니다. 이거 한두 권도 아니고. 그때 한 20권 가까이 산 것 같아요. 형편이 어려운지 알죠? 그래도 제가 그냥 샀어요. 그러니까 제 출판 기념회 할 때도 의원님 꼭 오시더라고요. 몇 권 샀는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20권은 나는 못 산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꼭 좀 잊지 마시고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사진이나 뭐 지금 사진은 뭐 하나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습니까? 멀리서 보면 그렇습니다. 꼴찌를 부탁해.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부끄러운 1등보다 떳떳한 꼴찌가 좋다. 이렇게 이제 부제가 달려 있어요. 정말 공감이 가네요. 이거 잠깐 책 소개를 뭐 해도 될까요? 이게 한 11년 된 책이죠, 이게. 나온 지가. 이게 제가 이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말하자면 국회의원 18대 임기를 보냈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의정 생활을 하고 나서 2011년도에 그러니까 3년 차에 이게 낸 책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목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의아해 생각하시고 또 뭐 여기에 뭔 사연이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시겠는데요. 사실은 뭐 이 제목을 붙인 데는 조금 이제 백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책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쭉 하고 뭐 원고도 이렇게 탈고를 이렇게 하면서 뭐 책은 뭐 이렇게 제목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좀 잘 팔리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좀 섹시하게 좀 제목을 잡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그때 2011년도 봄에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재산 신고를 연초에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근데 언론에 관부에 이렇게 다 나오죠. 관부에도 나오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기자들이 이제 보도도 하고 뭐 신문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방송을 얼핏 들었는데 제가 국회 이제 그 당시 297명인가요? 그 중에서 제가 재산이 제일 꼴찌로 그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참 조금 남자스럽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순간적으로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게 꼴찌? 그래 그럼 내가 뭐 이 재산 순위는 꼴찌지만 내가 뭐 거꾸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 뒤집어서 말하면은 뭐 나름대로 하여튼 뭐 깨끗하게 살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고 반드시 뭐 청렴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뭐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꼴찌가 뭐 부끄럽냐. 그래서 그 당시 신경숙이라는 그 소설 작가가 엄마를 부탁인가요? 이 소설책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패러디 해가지고 그래서 꼴찌를 부탁해 뭐 이렇게 책 제목을 잡은 겁니다. 이 꼴찌에 관련된 책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꼴찌에게 보내는 뭐 찬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정치인이 이렇게 꼴찌를 부탁해 이런 말이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이 제목을 참 특이하게 잡았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제가 이제 신문쟁이 출신이라서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짚어보면 제가 이제 SBS 서울방송에 있을 때에 저 이제 유능한 기자나 PD들 이렇게 스카우트하는 자료를 이렇게 쭉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가장 관심이 뭐였냐면 동급의 급여를 얼마를 책정하고 있느냐 이걸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기획단 제가 차장을 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아 이게 어쨌든 이게 무슨 뭐 그들이 돈이 없어서 월급을 많이 받는 적은냐를 따진 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느냐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면 A사와 B사에 비해서 얼마나 더 우리를 배려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의 표시가 아닐까 이런 뜻으로 해서 그 당시 자유를 많이 받고 있다는 A사보다 1점 몇 배 이렇게 이제 안을 짠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였었어요. 조선일보도 꽤 많은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곳으로 그때 나름대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와서 어쨌든 고액 소득을 받는 그런 언론사에 있었는데도 재산이 꼴찌였다고 하면 그러면은 청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물론 뭐 그 돈을 다 흥청망청 썼을 리는 없잖아요.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 그건 아니죠. 예. 그 이제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많은 것이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이 사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주머니는 자꾸 비어가는 거죠. 오늘도 뭐 점심을 사실 거죠? 그건 꿈보다 해몽이 좋으신 거고. 아니, 오늘 점심 살 거야. 물론 거봐요. 이게 아니 그리고 우리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지 지금 우리가 서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우리 이근규 우리 시장도 또 이 재임시에 또 그 이전에 정치 활동을 쭉 그 당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오면서 사실 축구 배고픈 그런 그 기간도 많이 지내고 또 현직 시장 시절에도 정말 청백리로서 이렇게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은 이 정치하는 사람 또는 뭐 행정하는 사람 또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는 청렴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죠. 자기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우선하면 누가 그게 내 일을 맡기겠어요. 결국은 의원님이 지금 또는 뭐 이 꼴찌를 부탁할 때 그 당당한 떳떳한 꼴찌가 좋다라는 것은 정말 울림이 있어요. 많은 우리 시민들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의 등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다가 자식들한테 주면 자식들이야 모르니까 풍족할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만에 하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불편하고 좀 쪼들리지만 용돈도 제대로 많이 못 받고 이렇게 어렵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아버지가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서 뭐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신뢰받으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어렵게 지켜줬구나라는 것이 더 평생 남는 자산일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또다시 다산 말을 좀 인용한다면 그 목민심서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키워드가 공념입니다. 공념. 그러니까 공적인 그 공자하고 청렴할 염자. 그래서 공정성과 청렴성. 이게 목민관의 제1의 덕목으로 공정성과 청렴성. 그래서 이제 그 공념입니다. 그 공념 사상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다산이 이제 그 율기편에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청렴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이렇게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목민관의 그 기본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큰 그 장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사? 이게 이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렴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저 뭐 무슨 가문이 뭐 완전히 뭐 이게 나중에 부패하고 이게 잘못 드러나게 되면은 관리로서의 그게 모든 게 이 명예나 그럼요. 뭐 이 직이나 이런 걸 모든 걸 잃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사는 청렴이라는 거는 최고의 장사다. 네, 네. 청렴을 지키는 게. 예. 물론 뭐 원론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민심서에서 그 얘기한 그게 아주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작은 이득보다는 큰 어떤 이득을 취하는 큰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청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상당히 이 울림이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저 생생 토크는 다산학당에서 생방송을 이렇게 틀어줘도 될 것 정도로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세요. 우리 학생들이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을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아는 것만큼 어려운 게 이제 실천하는 건데 예. 이제 저는 정치하는 선배들 또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듣다가 그 얘기를 꼭 한 번씩 여쭤봐요. 혹시 주례 요청이 요새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물론 은퇴한 다음에 얘기해요. 현직에 있을 때는 아시다시피 선출직 공무원들은 또는 선거직 정치인들은 주례를 못 쓰게 지금 법에 되어 있는데 참고로 얘기하면은 주례를 쓰시면 기부행위 금지에 들어간대요. 그렇습니다. 뭔가 기부하는 거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알고 있죠. 벌금 200만 원으로 그게 판례가 책정돼 있고 그리고 혼주에게는 과태료를 또 200만 원을 내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건 혼주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요즘 제가 그 주례 좀 슬슬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대선 출마하면은 그거는 이제 갑자기 되겠네. 갑자기 부름받아 갔을 때니까 그거는 예상치 않은 경우인데 지금 그럼, 아무도 대선 후보 반열에 놓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그 선관위에서 제지를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아직 사람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쓰시면 안 돼요. 그런가요?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 왜 꺼냈냐면 이제 실제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명도가 높고 뭐 혹시 이제 권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있는 큰 사람들에게 주례를 맡기고 싶은 마음의 인지상정이지만 그것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그런데 그가 존경받고 있는가, 신뢰받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요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마 이제 유신 시대 전에는 지위에 의해서 주례를 많이 결정했겠지만 요즘은 예를 들면 김창수 의원님이 주례를 쓰면은 많은 사람이 정말 좋은 분을 주례로 모셨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아들, 딸 혹은 뭐 사위 며느리에게는 평생 가는 멘토를 맺어주는 거잖아요. 뭐 옛날처럼 뭐 주례와 뭐 신랑 신부의 관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소통의 창구는 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멘토를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이제 마치고 주례 신청이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고 존경받고 있다는 뜻이니까 좋은 평가의 잣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이런 생각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정치인들은 연금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국회의원 연금도 없으시죠. 이제 없어졌어요. 사실상 없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19대 국회 때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데 다만 그때의 경과 규정으로 그 연금을 삭감하는 그 법안을 개정할 당시에 법 개정 당시에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받게 해놓고 나머지 분들은 예를 들면 65세가 아직 안 돼서 못 받은 분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선출직에 들어오신 국회의원들은 못 받는 거네요. 그럼 지금 못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그런 뭐 하나의 아이디어 혹은 뭐 응원의 말씀인데 정말 내가 내 삶을 잘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왔다면 주례 요청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주례를 일주일에 한 2번 혹은 3번 정도씩만 서면 뭐 우선 첫째는 끼니는 해결됩니다. 구두표가 생기나요? 구두표까지 너무 구두표를 말씀하시고 어쨌든 뭐 이렇게 식사는 그때 뭐 이렇게 사모님 모시고 오세요. 이래서 식사에 해결되죠. 그다음에 또 적어도 뭐 이렇게
인사를 또 하더라고요. 주례 사례로. 그것은 예. 뭐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하나의 서로 품앗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한 3번씩 하면 한 달에 한 10번 이상만 쓰면 예. 적어도 연금보다 예. 훨씬 더 나은 세금 없는 수입 아니겠어요? 예. 예. 그것도 참 세금 신고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건데요. 네. 뭐 전직 뭐 국회의원이다, 또 뭐 전직 무슨 단체장이다, 또 뭐 전직 무슨 뭐 대학 총장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공직입니다. 그러니까 네. 공적인 어떤 그런 책임을 고난과 책임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거기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공직에 있다 보면은 그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도 하고, 또 내지는 뭐 대학이나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재단에서 이렇게 그 급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 공직으로부터 받는 어떤 이런 혜택,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회적인 환원, 뭐 이게 뭐 지식을 환원할 수도 있고, 또 뭐 자기의 어떤 뭐 기술이나 경험을 또 이렇게 환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다면은 자기가 공직을 한 가운데서 얻어진 그런 어떤 재산상의 어떤 도움이나 또는 또 이름값, 명예, 뭐 이런 거를 결국은 이 환원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뭐 그런 주례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좀 써야 되고요.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이런 것도 좀 잘 찾아서 이웃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세가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게 빚을 갚는 도리가 아닌가.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사회적 자산이라고 한마디로 예. 할 수 있겠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륜이나 전문적인 뭐 여러 가지 역량들, 그러면 뭐 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사회적인 어떤 지명도, 신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익을 따지지 않고 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제2의 또는 제3의 이런 삶으로 이렇게 사회에 좀 봉사하고 싶다. 그런 게 좋겠다. 제가 뭐 굳이 말한다면 연구소를 만든 뜻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에 무슨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만약에 대선 베이스 캠프라면 국가공감연구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옛날로 따지자면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영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그 헌법 개정 잘해야 되겠는데요. 조심하세요. 헌법 개정을 잘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나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저는 대학 시절에 대통령이 시해되는 그 해에 대학을 들어가서 그 11.6 사태도 겪고 11.12도 겪고 또 5.18 민중항쟁도 직접 겪고 그 시대를 살았던 아픔이 있는데, 그때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의 많은 생각 중에는 대통령은 저 사람밖에 없다, 또 저 사람이 왜 누가 또 더 잘할 사람 있냐, 이런 단순한 공감대가 많이 펴져 있었어요. 공감대라기보다는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직선제 혹은 뭐 정권 교체, 뭐 정권 교체도 이제 수평적으로 여야 간에도 바뀌고 뭐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영모란 말은 없어졌어요. 누구나 꿈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적인 제약, 다른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는 한 누구나 다 꿈꿀 수 있고, 그것이 실현되는 건 뭐 각자의 문제로 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모란 말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도시공감연구소를 명칭 개정을 할 때 뭐 국가공감연구소 이렇게만 바꾸면은 저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제 헤아려 보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겪었습니다만 아직도 뭐 그 터널이 아직 끝나지는 않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그 공감이라는 우리 그 말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자신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공동체 또는 이웃,
그냥 거저 뭐 이렇게 있고 그냥 따로 이렇게 뭐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서로 같은 공동 운명체로서 또 이 코로나도 결국은 이 타인이 그 어떤 병에 걸리면 또 막 퍼지게 되고 또 그 공동체가 말하자면 절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 질서, 공동의 질서를 서로 이렇게 또 지키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또 배려해서 네, 이렇게 네, 하는 네. 본인이 이제 양성 확진이 나올 경우에 뭐 자가격리 예, 내지는 예. 치료를 받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이타 행위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떤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네. 그래서 그 미래학자인 그 제러미 리프킨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공감의 시대다. 그 적자 생존의 시대. 무슨 경쟁에서 뭐 이겨야만 하는 그게 아니라 서로 느끼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또 상대를 또 이 역지사지하는 어떤 그런 그 이타심 또 이런 것도 갖고 하는 그런 그 공감의 시대에 왔다.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그 결실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도시공감연구소의 소장님이지만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제일 가슴에 와닿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꼴찌를 부탁해. 떳떳한 꼴찌. 정말 당당한 꼴찌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 혹은 국민들에게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용기를 가다듬어 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우선 하나 들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나라 살리기,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국민주권회의. 예, 그게 좀 이름이 깁니다. 네,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나헌국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뭐라고 줄여서 그냥 그 국민주권회의. 국민주권회의. 또 아주 줄여서 주권회의. 주권회의. 예, 이렇게 이름에 참 약칭을 좋습니다. 씁니다. 그럼 이제 국민주권회의라고 통칭 이렇게 하겠는데 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잊고 살고 있는 나의 권리, 나의 기본적인 나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는,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주인은 난데 나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가 잊거나 또는 누군가가 빼앗아 간 것을 모르고 있거나 이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 과거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들 손으로 우리가 이 사회와 이 시대와 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헌법을 내 손으로 직접 발의를 해서 개정할 수도 있다. 꼭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막혀져 있지 않도록 그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는 것 그 자체가 이 국민 발안 제도의 아주 핵심 요체인 것 같아요. 또 그것도 아까 말씀처럼 유신헌법 그러니까 1974년도인가요? 유신 시대가 시작되면서 국민 투표를 아예 하지 않고 대통령도 거의 뭐 종신제처럼 이렇게 됐지만 그때 없어진 것도 헌법 개정을 국민은 아예 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때 국민들은 정치 얘기를 못 하게 했어요. 그렇죠. 네, 저도 뭐 그때가 학창 시절이긴 했는데 이렇게 모여 앉아서 무슨 뭐 아까 말씀처럼 뭐 20대 국회가 잘했니 못했니 뭐 정치가 어떠니 대통령이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잡아갔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법률적 절차 없이 그냥 주워 패고 뭐 혹사당하고 긴급 조치란 이름으로 또 일생을 망가지고 뭐 때로는 영영 다시 만날 수 없는 불기의 계기 되기도 하고 이런 시대였었는데 그것을 민주화 운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뭐 노동 또는 복지 이 사회의 많은 문화예술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분이 많이 회복됐는데 몇 가지가 아직 들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이제 국민 주권을 회복하자 이런 취지가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요. 이 국민 주권 회의에 참여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한번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특히 공동 대표시니까 기립박수 한번. 선배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말씀 다시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그게 저희 그 단체가 결성된 게 2016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4년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뭐 아직까지 이제 그 개헌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근데 뭐 구청장과 의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국민주권회의라고 하면은 시민사회단체, 일종의 사회단체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네. 왜냐? 그 정치권들은 잘 아시다시피 표에 도움이 안 되면 또 자기 당이나 자기 정치 세력에 유리하지 않으면은 그런 개헌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 당리당략이라든지 그거에 쩔어 있는 그런 동네니까요. 그래서 번번이 이제 이 개헌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어떤 뭐가 틈이 보여야만이 개헌의 개짜를 꺼내거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사건 터지기 직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개헌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지금까지 개헌이 성사된 것은 주로 어떤 정권의 연장이라든지 권력의 강화를 위한 그런 관제 개헌이었지 민의에 의한 개헌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 4.19 이후에 이제 그 이공화국 헌법 만든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나온 87년 헌법. 그래서 이제 이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자. 이번에도 결국은 휴지통으로 개헌안이 처박힌 거나 다름없습니다만, 인디언들이 이제 기우제 지내는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디언들이 기우제 지내면 비가 꼭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인디언들이 기우제 지내듯이 앞으로 개헌운동을 하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 말고 예전에 아주 재미난 일화를 하나 제가 인용하면서 개헌운동과 관련된 제 말을 맺겠습니다만 남사고라는 인물이 있죠. 조선시대에 예언가로 이렇게 풍수 이런 주역 이런 데 밝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격암유록이라는 그런 책도 아직까지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그 사람이 진짜 저자냐 이런 이 설은 있습니다만 그 남사고의 본인에 관련 그러니까 임진왜란도 예측하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명종 때 사람인데 근데 그 남사고가 이제 그랬답니다.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봤대. 이거는 우리 인생살이하고도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어쨌든 옛날에 선비들은 과거를 통과해야지 관리로 등용되고 또 자기 뜻을 또 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시험을 쳤는데 11번째 10번 낙방하고 10번 낙방하고 10전 11기. 그것도 쉬운 9에. 그러니까 쉬운 9살이면 옛날은 이제 상늙은이. 근데 이제 11번째 시험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 그 제자가 남사고가 이제 그 제자들이 많았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선생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붙을 것 같냐고. 그러니까 남사고가 이번에도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요. 떨어진 줄 알면서도 이제 치른다고 하니까. 그때는 과거 치르는 일이 한양 가서 과거 치는 게 얼마나 어렵고 교통도 불편하고 또 그것도 3년 만에 한 번씩 과거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개나리봇좀 메고 걸어서 가야죠. 예. 떨어질 줄 알고서 왜 시험을
친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누구보다도 그 자기 선생이 스승이 좀 미래를 잘 이렇게 맞추고 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성에서 물어보니까 나는 떨어지는 걸 알지만 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운명이지만 네. 어? 그 운명에 내가 그 굴복할 수는 없다. 잡혔어. 그래서 나는 그 운명을 극복을 하고 내가 이 인간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을 나는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네. 그래서 나는 과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 시험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예. 결국 그 다음 해 과거 시험에 떨어졌대. 네. 떨어져고 했다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 남사고의 그 말이 그 운명 철학에 말하자면 대가인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역시 사람 인간의 네. 어떤 그런 그 어떤 뭘 보여주는 거고 예. 솔직한 거고 또 그 한계 속에서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 보이죠. 이게 지금 얘기 듣다가 지금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요 괜찮은데 이 꼴찌를 부탁해의 제 1장 첫 번째 여기 도전은 내 삶의 주제요. 이게 아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예. 이제 뭐 어쨌든 우리 김창수 의원님 그 동생 제가 이제 어디로 도전해야지? 그건 이제 아까 뭐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이제 개헌 개헌 운동도 있고 우선 그걸 좀 마무리 좀 하고 좋은 또 국민이 또 부르면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또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그것도 제가 도전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그 공자님 말씀하셔서 저도 공자님 말씀 하나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는 공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옛날에 이제 임명제도니까 나를 알아서 써주면 용즉진하고 사람이 알아서 나를 써주면 나아가서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사즉퇴하라. 괜히 거기서 저 민적거리고 있지 말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버린다는 뜻은 이제 뭐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알아주지 않고 직을 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물러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자를 양성해라, 후배를 길러내라 이런 뜻을 진퇴를 분명했어요. 그래서 진퇴가 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까지 알려준 거예요. 공자께서. 그래서 용즉진하고 사즉퇴하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꼭 아직 뭐 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후배를 기르고 또 지역 사회에 제 가지고 계신 그런 경륜과 여러 가지 많은 열망이나 경험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귀한 일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일 중에 하나인 국민주권회의에서 공동 대표로서 하시는 일은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굉장히 많은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근규 TV도 제가 계속 좀 시청하겠습니다. 가끔 좀 저 이렇게 만나서 또 좀 좋은 말씀 하고 21대 국회가 이제 뭐 이달 말부터 시작되니까 6월달 이후에 이 국민주권 회의와 또 국회에서 헌법 개정 관계가 어떻게 진척되는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꼴찌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근규 TV 생생 토크에 한번 귀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쭉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 마음 깊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또 때로는 아주 강철 같은 그런 굳은 신념과 집념의 사나이죠. 멋진 우리 김창수 전 위원님, 김창수 전 부청장님, 김창수 자유선진당 전 사무총장님, 소장으로 불러주세요. 연구소 소장. 도시공감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국민주권회의의 공동대표이신 김창수 전 위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